초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에 전통식, 채식, 건강식 이야기를 편안하고 진솔하게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기후의 기후 미식회 시간입니다. 저희가 기후 미식회에 먹는 이야기를 하는데 먹는 거에 재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농업 현장 핵심 이슈를 짚어주시는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홍한나 사무처장님 모셨는데요. 작년에 물가 상승률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 9개가 과일과 채소였다고 해요. 먹는 게 다 오른 거죠. 배는 1년 사이에 가격이 한 70% 오르고요. 귤은 46%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 이번 겨울에 귤이 떨어질 듯 하다 가격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폭염, 호우 이런 이유로 인한 작황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일 텐데요. 사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농산물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어서요. 미래의 식량 안보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때그때 물가 오르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홍한나 처장님께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 모두 무탈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설 연휴 이후 처음 뵙는데 네, 처음 새해 복 뵙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 설 연휴 기간에 네. 폭설로 경기도 내에서도 또 크고 네, 작은 맞습니다. 피해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지난 11월에 작년 네. 11월에 습설로 큰 피해가 있어서 엄청났죠. 그때 네. 홍한나 처장님이 막 피해 농가 다 네, 다니면서 다니고. 신고 독려하고 그랬잖아요. 네, 같이 맞아요. 조사하고. 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이번 이제 설 폭설 때도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몇 군데 이제 전화들 농민분들한테 돌려보니까 걱정하지 마. 지난번에 다 무너져서 더 무너질 게 없어. 아이고, 이거 그렇구나.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오늘의 기후 오면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안성에서 달려오는 길인데요. 네. 안성에서 이제 몇 분이 이런 제보를 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폭설 11월 첫눈 폭설 때 뭐 신고도 안 받아주고 뭐 여기는 뭐 재배동이 아니고 그냥 네. 그러니까 작업동이라서 신고가 안 안 되고 된다. 농막인데 이거 약간 법에 저촉되는 거라서 신고 안 받아주고 그랬었다고 말씀을 한번 네, 드렸었는데요. 네. 그래도 피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보상도 받아야 되고 지원도 받아야 되니까 모두 신고하세요 해서 다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제보 들어온 건 뭐냐면 근데 그분들은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은 무너진 시설들에 대해서 네. 농업시설이 아니란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들 중에서 이건 농업시설이 아니다. 이 농막은 불법성이 있다. 이러면서 그때 신고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단속과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시설 무너진 걸 어쨌든 네. 피해 보상을 그래도 네.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네. 그게 불법으로 지어진 거라고 오히려 네. 과태료를 물렸다고요? 네, 지금 거꾸로 지금 과태료 청구서가 돌고 있고요. 왜 이걸 바탕으로 했는지를 알게 됐냐면 네. 그 당시에 정부가 이러면 어차피 신고해봤자 보상 받을 길 없어 하고 아예 신고 안 한 분들은 네.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아요. 지금 과태료 어머나, 청구서가. 이게 무슨 일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이중 삼중 농민들한테 고통을 줘도 되는 건가. 네, 이런 마음에 아주 너무 씁쓸하게 달려왔고요. 제가 내일 또 이제 국회에서 임차농 피해 관련된 토론회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임차농들이 훨씬 더 많이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도 함께 국회에서 좀 제기하고 대응 방안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셨을 땐 그 대응 방안이 좀 네. 현실화됐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네.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신고를 했는데 과태료가 거꾸로 날아오는. 네. 근데 그분들이 그게 불법으로 그런 건물을 짓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또 그럴 만한 사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농막 같은 것들은 사실상 농업의 필수 시설이에요. 집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네. 항상 붙어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쉬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기계를 보관하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이제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냉장고 같은 거라도 좀 있어야 놓고 되고. 차가운 음료라도 좀 마시셔야 되고 그런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짓다 보면 그게 이제 불법 시설로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네. 밭이나 논 옆에다가 네.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걸 놔두는데 네. 참. 그리고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민들은 새벽 4시 정도부터 일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집에 안 가시고 그냥 농막에서 주무시고 또 일을 계속 일어나서. 하시고 아.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뭐 그 근로자들 숙소로 악용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게 농작업을 위해서 농작업이라고 하는 특수한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규제를 두더라도 허용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고 그걸 지속적으로 이제 정부가 진짜 거의 10년 넘게 제한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제는 지금 풀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폭삭 무너져서 피해 신고를 했더니 그것이 이제 과태료로 돌아오는 돌아오는 거다. 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참나. 그래요. 저희 홍한나 처장님이 대안을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힘내시라고 응원을 보내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네. 애청자인 최숙자님이 이런 문자 주셨는데 처장님 떠나고 나서 이제 이 네. 문자를 봤는데요. 농협은행의 CD기 이용하다가 네. 현금 출납기죠. 이 CD기 화면에 이런 문구가 뜨는 것을 봤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2025년 벼 재배 면적 줄이기에 농업인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림.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이제 스티커가 붙어 있었겠죠. 농사 짓는 농민이 그렇지 않아도 자꾸 줄어드는데 이렇게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게 맞을까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하면서 아하 이게 현금 출납기 화면에 이 문구가 뜬 거구나.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현장에 계신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저도 그 최숙자님께서 네, 찍으셨다는 그 화면 네, 그 네. 사진을 저도 이제 보고 어이가 없고 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 면적 줄이기. 네. 라고 하잖아요. 벼 재배 면적이 너무 많아서 쌀이 너무 많이 생산돼서 쌀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농민분들 너무 힘드시니까 재배 면적 줄이는데 좀 동참 좀 하시고 쌀 좀 그만 좀 생산해 주세요. 이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현장 농민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이건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국민분들은 쌀 너무 많이 과잉 생산된다며 쌀 소비는 줄고 있는데 이 과잉 생산 막으려면 재배 면적 줄여야지 하고 계신 생각에 이제 동의하고 네.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네, 네. 저는 정부에서 이 쌀 과잉 생산이라고 하는 표현 쓰는 것 자체가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하기 위한 거라고 보고요. 네. 쌀 생산량은 해마다 줄고 2024년도도 23년도보다 3.3%나 또 줄었어요. 그리고 재배 면적도 1만 1천 헥타르 정도, 1.5% 정도가 줄었고요. 네. 그래서 일부러 감축하지 않아도 이렇게 끊임없이 줄고 있다. 있어서 과잉 생산되지 않는데 과잉 수입하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잉 수입이요. 네, 그렇죠. 쌀 과잉 생산보다 쌀 과잉 수입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하고 현실에 맞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생산량에 지금 생산량이 줄고 있어서 얼마 전까지 한 10점 몇 프로 이랬는데 지금 거의 한 12%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41만 톤 네. 수입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만 없앤다 하더라도 수입 물량만 없어도 우리나라는 쌀 부족 국가가 아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과잉 생산이라는 표현도 재배 면적 감축도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에요. 2025년도 또 4.5% 정도 예. 감소될 것이라고 정부에서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의도적으로 또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데 동참해 주세요라는 것까지 띄워서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책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입은 계속 정량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재배 면적을 줄이면은 결국 전체 쌀 생산에서 쌀 공급량에서 수입 의존도가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높아지는 거죠. 결국. 네. 결국 과잉을 이 재배 면적 감축에 동참해 주세요라고가
정부가 하고 있는데 네. 정부가 이미 발표했습니다. 8만 헥타 정도 재배 면적을 감축하겠다. 8만 헥타르를 8만 감축하겠다. 헥타를 왜? 감축하겠다고 하는데요. 예. 네, 그래야 이제 농민들이 쌀값 안 떨어지고 과잉 생산되는 걸 막아서 제값을 받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8만 헥타로 정하고 각 시도별로 나눠줬어요. 지금 네. 감축 목표들을 나눠준 상황입니다. 이만큼씩 각 시도별로 경기도는 얼마, 뭐 강원도는 얼마씩 감축해 이렇게 감축 면적을 나눠줬는데요. 벼가 1헥타르당 한 520kg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네. 8만 헥타르가 딱 41만 톤이에요. 딱 수입하는 양입니다. 그게 아. 정확하게. 즉 아하. 수입을 계속 할 테니 한국에서의 식량 생산 기지를 줄이자라고 줄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수입하기 위해서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요. 우리나라 안 그래도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예요. 세계적 OECD에서 거의 꼴찌를 달리고 있는 국가인데 네. 농지를 지키고 경지 면적을 유지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 실제 정부가 발표한 것도 2027년까지 55.5%까지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 그러려면 150만 헥타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해 놓고 이미 150만 헥타르까지 헥타르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정책만 지금 현재 152만 헥타르 정도 2025년도 보고 있는데 네. 8만 헥타르를 만약에 전용하고 감축한다 하면 그 이하로 떨어질 거잖아요. 146이 되죠. 그렇죠. 네, 이런 모순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문제고요. 네, 절대로 쌀은 과잉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네. 이게 진짜 여러분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 어느 방송에서는 과잉 생산된다고 하고 오늘의 기후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헷갈리실 텐데 2부에서 요거 좀 더 저희가 명쾌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 1부에서 얘기했던 네. 쌀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벼 재배 면적을 축소하자. 네. 이 해법이 과연 맞나 이 얘기를 네.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재배 면적 축소에서 이제 뭐 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쌀 말고 다른 작물을 지어라 이런 뜻이다 하는 네네.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그거는 맞습니다. 이제 8만 헥타르 재배 면적 감축이라고 하는 것에 그래 쌀 말고 딴 거 지으세요. 뭐 그러니까 다른 전략 작물을 지으시던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 논이 아닌 걸로 네. 선택하시던가 그러니까 벼를 좀 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된 내용이기는 해요. 주된 네. 내용이긴 한데 저는 이제 여기에 가로하고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걸 숨겨두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타작물 재배했을 때 뭐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거기에다 쭉 열거해서 농지 전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농지가 농사 짓는 땅이 아닌 전용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농지 전용이라는 건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을 짓거나 주택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뭐 이렇게 아예 용도를 바꾸어서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스리슬쩍 끼워 넣은 거예요. 네. 네. 그 주택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어떤 건물을 세운 땅은 절대 다시 농경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시 허물고 거기를 파서 농사 짓는 땅으로 만드는 건 없는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못하는 일인데요. 이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걸 이 감축 계획에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아주 결정적 꼼수라고 보고요. 네. 사실은 그 의도가 그 41만 헥타를 지속적으로 수입하기 위한 것과 농지를 농지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사실은 이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이게 농지가 다른 용도로 바뀌면은 저도 어디서 그냥 얻어들은 얘긴데요. 땅값이 3배에서 10배 뛴다. 그런 10배는 뛰겠죠, 진짜로. 네. 논을 밭으로만 바꿔도 2~3배가 뛰어요. 아, 그래요? 네, 논은 첨벙첨벙 하잖아요. 거긴 아무것도 못해요. 논 말고, 벼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밭으로 바꾸면 땅이 딱딱해지잖아요. 그것만 해도 벌써 2~3배 아하. 땅값이 뜁니다. 근데 그걸 갈아엎어서 콘크리트를 치고 건설을 하게 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배가 뭐예요? 훨씬 그 이상 뛸 거라고 봅니다. 결국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말은 쌀값을 안정화시켜서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농지, 땅이라고 하는 것을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시키겠다라고 하는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작물을 좀 다른 작물 벼 말고 다른 걸 지으세요 하는데 거기 보니까 농지 전용도 포함이 돼 네, 있더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농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거다. 맞습니다. 작물이 바뀌는 게 아니라. 네네. 그래요. 그래 여기 보니까 그래도 뭐 친환경 논으로 전환하면은 감축 면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네. 아주 기특한 훌륭한 제안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또 이런 게 또 들어갔을까 감동스러웠습니다. 네. 그나마 8만 헥타 감축 면적에 근데 일반 그 농약을 좀 치면서 지었던 벼를 그냥 친환경 네. 벼를 재배하는 친환경 논으로 바꾸면 그 감축한 걸로 인정해 줄게. 이 내용 여기 들어 있어서 그야말로 쌍수 들고 이제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는 감축 면적 얼마 할당 받은 거 우리 다 친환경으로 그럼 전환해 봅시다 해서 거기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방안까지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정부가 설 연휴 바로 앞두고 1월 25일 날 다시 바꿨어요, 방침을. 바꿔서 발표를 했는데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면적은 5분의 1만 감축 면적으로 인정해 줄 거야라고 다시 바꿨습니다. 뭘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 할당된 그 면적 전체를 이제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제 목표를 두고 오히려 잘 됐다 이런 기회에 그럼 적극적으로 농경지도 지키고 오히려 탄소 감축 효과도 높은 친환경가 확대 가보자. 이렇게 줄이지 말고 친환경하자. 이렇게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계획이 좀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실감축 면적의 5분의 1만 네. 인정한다. 그러면 네, 네. 이제 아무래도 또 농지 전용의 유혹이 커지는 거겠죠. 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농지를 줄이고 개발지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꾸러기들이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농지 전용의 위험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농지를 왜 이렇게 꼭 지켜야 돼?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네. 늘 말씀하셨지만 농지가 또한 탄소 흡수원이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홍한나 처장님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농민 비율이 4%가 안 된다 해서 정말 충격받았잖아요, 우리가. 네, 정말 우리 진짜 농경민족이라고 국사 그러니까 시간에도 말입니다. 배우고 했는데 4%가 안 되는구나. 농민들 평균 연령이 68세다 해서 짐작은 했지만 또 충격받았어요. 그럼 이 4%가 대부분 68세 네. 고 언저리라면 앞으로 68세가 뭐예요? 2년 지나면 70세예요, 이분들이. 네. 저기 작년이 68세여서 이제 69세. 69세죠, 이제.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식량 안보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데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더러 뭐 계속 지으세요 할 수도 없고 네. 어느 순간 아이고 힘들다 하고 내려놓으실 수 있는 건데 네. 이 재배 면적이 여기서 축소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식량 안보도 문제지만. 네, 식량 안보가 일단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2025년도 예상 면적 152만 헥타 정도 재배 면적 보고 있는데요. 재배 면적과 경지 면적은 조금 다릅니다. 네. 경지 면적은 땅에 그야말로 면적을 말하는 거고 재배 면적은 이모작하는 거 한 땅에 이모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두 번 네. 계산돼요, 예, 땅이. 예. 네, 그래서 당연히 경지 면적보다 재배 면적이 훨씬 많이 계산될 수밖에 그러네요. 없는데요. 네, 재배 면적 기준 152만 헥타. 2025년 올해 기준. 근데 2023년도 재배 면적 아니고 경지 면적 기준으로 152만 헥타일 때 우리나라 정말 동물들 사료용으로 먹는 것까지 다 포함한 네. 식량 자급률이 40몇 프로, 46% 이 정도였거든요. 그때도 식량 자급률이 46%밖에 네. 안 됐다. 근데 경지 면적을 더 줄여서 경지 면적을 더 줄이게 되면 더 생산이 안 되겠죠. 근데 23년도, 24년도 엄청나게 농산물 물가가 튀었고 그렇죠. 아까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 9개가 다 농산물, 먹는 그렇죠. 예. 물가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경작지를 줄이는 것은 생산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켜서 소비자 물가를 폭등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사과 14,500원, 배추 한 개에 22,000원이라고 하는 걸 어렵지 않게 보는 시대가 되지 않겠나. 귤이나 이런 것도 이제 흔히 먹는 과일이 아닌 것으로
되지 않을까. 네, 그것이 일단은 가장 큰 우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농경지는 유기농지는 탄소 흡수 효과가 매우 높아서 살림의 5배나 네. 되고 일반 유기농지가 아니더라도 일반 농경지도 탄소 흡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데 논 같은 경우에는 유기논일 경우에가 최대 헥타르당 13톤까지 흡수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농경지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가장 손쉽게 탄소를 흡수하고 기후위기에 이 위기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방법을 써도 탄소 감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논이나 밭이나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두고 유기농으로 전환시키는 것만으로 탄소 감축이 엄청 될수 이루어지는 있는데.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빠르고 가장 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재배 면적 감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많이 우려가 됩니다. 네. 그 재배 면적이라고 그 경지 면적하고 다르다고 네네. 말씀해 주시니까 네. 우리가 왜 농민들이 9%인 줄 알았는데 4%였다는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에서 농경지가 얼마나 되느냐 할 때 정부에선 재배 네. 면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체감은 경지 면적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동네에 논밭이 얼마나 얼마냐. 있는가. 네. 근데 생각보다 더 작을 수도 있겠어요. 생각보다 이게. 더 작죠. 지금 이미 150만 헥타 수준은 사실상 무너졌다라고 네. 평가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 저희 노래 한 곡을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이 흥분되는 얘기를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식량 위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갖고 어떻게 해결이 될까 걱정되시죠? 네, 핑클의 나중에 뭘 먹고 살지. 그렇죠. 핑클의 네. 화이트 듣고 처장님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아까 한종혜 님이 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우리 네. 쌀 그럼 왜 강제로 수입해야 되냐. 이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했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네, 너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충분히 생산이 되는데 왜 수입을 해? 안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라운드, 뭐 WTO, FTA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WTO로가 넘어가면서 완전히 자유무역 협정 체계로 넘어온 거거든요. 다 자유롭게 모든 품목, 이건 농산물뿐만 아니고요. 모든 품목을 다 자유롭게 교역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세를 낮추고. 근데 우리나라는 농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네. 또 쌀은 주식이기 때문에 쌀을 엄청나게 수출하는 국가랑은 도저히 경쟁이 안 돼서 그런 쌀을 수입하게 되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쌀 농가는 다 죽고. 그래서 네. 그 WTO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쌀만큼은 개방할 수 없어. 이게 온 국민의 염원이었습니다. 농민들이 목숨 걸고 싸웠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다 개방하면서 쌀 시장 개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WTO로부터. 그래 너네는 쌀 시장 개방하는 거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대신 의무적으로 40만 톤을 수입해. 당시에는 25만 톤부터 40만 톤까지 늘었는데요. 네.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마다 25만 톤, 뭐 30만 톤, 40만 톤까지 수입해 오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근데 개방을 해버렸어요. 쌀도. 쌀 시장을. 네, 관세화하면서 개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거 수입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는 개방했으니까. 네, 이제. 개방했으니까. 네, 20년간 막아오다가 결국은 박근혜 때 버티지 못하고 개방하면서 네. 관세화하고 교역하기로 쌀도 들여오는 걸로 협상을 WTO랑 끝냈고 그래서 그때 모든 그 농민들도 그렇고 아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온 40만 톤은 그럼 이제 안 들어오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 쌀에서 값싸게 들어오는 이것만 고민했었는데요. 정부가 협상을 잘못했습니다. 어떡해요? 개방을 해놓고도 의무 도입량을 그대로 받아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의무가 없는 것을 그대로 수입을 받아온 것은 이미 값싼 외국산 쌀로 가공식품 등을 만들어 와서 다시 해외로 쌀 과자 같은 거 뭐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그냥 수용하고 사실상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무량이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무 수입량은 그것대로 수입을 하고 네. 쌀 시장은 사실상 개방대로 개방을 하고. 했고 네. 호호 참 어렵네요. 이게
사실은 어처구니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닌데 예, 네. 제가 홍한나 처장님 얘기 듣고 나서 요즘 쌀과자나 쌀국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쌀빵 살 때마다 봐요. 그럼 다 수입쌀이에요. 다 수입이에요. 가공은 다 수입, 거의 그렇더라고요 수입입니다. 보니까. 네. 집에서 맨날 우리 쌀 먹는다고 해봤자 밖에 나가서 먹는 게 다 수입쌀이구나 맞습니다. 이게. 네. 아 그렇구나 했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누가 아이들에게 수입쌀로 된 과자를 먹이고 싶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모르고 이제 먹이는 거죠 이거를. 네, 맞아요. 모르고 음. 먹이시는 겁니다. 더 좋은 쌀을 먹이고 싶을 텐데 네. 그래요. 저기 한종애님께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얼마 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네네. 올해 농업 전망, 농정 방향성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네. 이분들도 다 아시죠? 이제 기후 위기가 식량 위기고 우리나라 농가가 고령화, 소수화, 재배 면적 안 그래도 줄고 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럼요. 박사님들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해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네. 그 해의 농업 전망 음. 이런 걸 내고 있어서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 불안이 지금 농업에 있어서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네. 뭐 과거에는 무슨 생산비 문제라든지 뭐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위기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식량을 서로 지키려고 하는 시대로 나아갈 것이고 이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 불안은 굉장히 큰 사회 불안 요소가 될 것이다. 농업 생산에서의 불안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좀 했습니다. 이번. 그러면은 해외 수출,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취약한 조건이 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어떤 대응책을 연구를 하시나요? 근데 벼재배 면적 줄이자고 결론이 난 거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전략 작물 즉 밀이나 콩 같은 거 우리는 밀은 1%가 생산이 안 되고 콩도 사료콩까지 다 해봤자 얼마 생산이 안 되는 나라라서 밀콩 이런 안보 수준급이라고 하는 주요 곡물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불제 확대해서 많이 좀 생산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기후 적응 우수 품종들을 좀 개발해내자. 네, 네. 그리고 농업 부분 R&D 연구도 활성화하자. 그다음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의 농업도 활성화하자. 친환경 유기농 네, 네. 확대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농경지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 여기에. 그 안에요? 네. 오. 근데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렇게 이제 다 박사님들이시거든요. 농업 네네. 관련. 네, 연구 기관인 거고요, 정부에. 근데 이렇게 연구해서 정작 농식품부는 8만 헥타르를 감축하자라고 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8만 헥타르를 감축하자는 건 우리가 쌀 재배 면적을 네, 쌀 재배 감축하자는 면적.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물론. 네. 아, 이게 처장님이 보실 때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네. 느껴지시는. 앞뒤가 맞지 않고요. 쌀 재배 면적 8만 헥타르라고 하는 건 딱 찍어서 각 시도별로 아예 분배까지 해준 거고요. 그거에 더해서 이제 농지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까지 농지 규제 대책으로 완화. 내놓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논뿐만 아니라 쌀 재배 면적뿐만 아니라 모든 농경지에 해당하는 농지 규제 완화 정책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농경지의 축소, 무분별한 전용, 농지의 훼손, 네. 탄소 감축 기능의 마비 뭐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정말 아니 그 박사님들이 모여서 제대로 다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고 맞아요. 그 정책에 네. 가서는 지금 뭔가 악의가 안 맞는 정책이 나온 건데요. 네, 맞습니다. 진짜. 지금 마칠 시간이 돼서 참 안타까운데 네. 저희가 이 홍한나 처장님 마무리 말씀이 항상 성경 말씀 같잖아요. 그래서 녹음해놓고 다시 듣는데 오늘은 또 어떤 마무리 말씀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런 정책의 모순을 보면서 너무 제 삶이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부자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나이 먹을수록 소득도 계속 줄어들 거고 네. 늙어갈 건데 그래도 친환경 농산물 먹으면서 아주 건강하게 늙어가고 싶은데요. 계속 농업 정책이 이렇게 되면 내가 정말 좋고 건강하게 건강한
우리나라에서 난 걸 먹으면서 늙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1월 2일 날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60조를 투자한다 이런 걸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2025년 농업 총 예산이 18조밖에 안 돼요. 아. 네, 이 부동산 대책에 진짜 10분의 1만 농업 예산으로 넘겨온다고 하더라도 재배 면적 굳이 감축할 거 없고요. 네. 네, 농경지 훼손 일어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R&D, 농업 관련 R&D 연구는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농민들 평균 연령 아까 68세 올해 네, 이제 69세 69세. 됐고 이분들 10년에서 15년이면 다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살아 계셔도 어떻게 농사 농사 지으라고 지을 수가, 하겠어요, 예, 그분들한테. 없죠. 농민으로 존재하지 네, 못하실 네. 것이 대부분인데 농업 농촌이 농업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농업 농촌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야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나지 않으면 아무도 농업인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국가가 농업을 이렇게 천대하고 올시하면 우리나라 농업이 붕괴되고 결국은 그것이 제 삶의 붕괴로 이어질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농업 농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농업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네.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기후가 이렇게 되고 마트에서 농산물 가격이 들쭉날쭉하니까 농업에 네.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네. 인식조사에서도 상당히 높아지기는 했는데 그것이 정부의 정책으로는 반영이 안 되고 거꾸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네, 질타, 국민으로서 질타를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홍한나 사무처장님께 우리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농업 이야기 하나씩 짚어주셨는데요.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농업에 대해서 네. 그만큼 홍한나 처장님이 하실 일도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제가 농업에 관련된 뉴스를 들으면 항상 저거 처장님 오시면 여쭤봐야지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